네, 오늘 저는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살고 있는 도시, 그리고 그 도시를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시숲이라고 하는 존재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미래의 도시숲은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도시숲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오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인구의 92% 이상이 도시라고 하는 공간에 몰려 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영정조 시대의 우리나라의 서울입니다. 당시에 서울의 이제 한양도성 내부와 마포 정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았었는데요. 당시 이 서울의 인구가 약 25만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25만 정도 되는 인구는 결코 작은 인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나라 중소도시 중에는 20만이 채 안 되는 도시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벌써 지금부터 한 300~400년 전에 20만이 넘는 도시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규모의 도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살던 시민들은 어디에서 휴식을 취했을까요? 당시에는 아마 남산이나 인왕산이나 이런 쪽들을 찾아다니면서 봄에 화전놀이 같은 것을 하고 그런 식으로 쉬는 공간들을 가졌을 수 있겠습니다. 또는 마을 모퉁이에 있는 느티나무 같은 곳에서도 쉴 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도시라고 하는 곳이 이제 급격하게 팽창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일제강점기의 서울의 모습입니다. 지금 까만 부분으로 보이고 있는 곳이 한양도성이고요. 이 도시들 외에도 지금 서울 외곽 지역에 지금의 아현동 지역 같은 곳에 신촌 신도시라고 하는 주거형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용산 지역에는 이제 군사형 용산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영등포에는 공업도시로서의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무렵에는 서울 지역에 약 1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몰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대의 우리나라의 이제 도시 인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25 이후에 서울의 인구가 몰려 사는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노란색으로 보여 있는 지역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북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종로나 중구나 성동, 동대문, 마포 이런 지역들인데요. 이런 지역은 이제 6.25가 끝나고 이제 월남에 오는 여러 동포들 등등으로 해가지고 100만 정도 살던 서울이 1960년대가 되게 되면 약 250만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이 강북에서만 가지고는 도저히 서울의 인구 수용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강남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1970년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당시로서 강남에 있는 유일한 도시는 영등포였거든요. 그래서 영등포의 동쪽 지역, 지금의 서초나 강남이나 송파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당시에는 우리가 영등포의 동쪽을 개발한다. 그래서 영동 개발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영동 개발이 완료되던 시점, 1980년대에 이르게 되자 서울의 인구는 드디어 1000만 인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의 인구는 1980년대 후반 이후로는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수도권에 이제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산이나 분당과 같은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고요. 또는 중동, 상동, 최근에 와서는 이제 파주나 판교, 산본 이런 지역들의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서울에 1000만 인구가 살고 있었다라 그러면 서울 외곽의 수도권 신도시 또는 수도권에 있던 기성 도시에 약 1500만 정도의 인구가 몰려 살게 됩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도권 도시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0%가 넘어서는 2500만 이상의 인구가 몰려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략 우리나라 인구 4분의 1 정도가 서울에 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가 안 되는 땅입니다. 수도권 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3% 정도가 되는 땅인데요.
경제적인 거나 또는 사회적인 거나 교육 환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도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인류가 이제 경제적인 목적, 교육이나 사회적인 목적 때문에 도시로 몰려 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요? 요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들도 크게 확산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또는 우리가 살아가야지 되는 적합한 생활 환경을 제대로 갖추고 살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생활 환경이 악화가 되게 되면 근로자들의 건강에 문제가 되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건강한 근로자들 또는 건강한 시민을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각 나라의 정부로부터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활동의 가장 큰 역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도시숲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도시미화 운동이 활발해지자 이제 세계적으로 제일 대표적인 도시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중앙공원이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뉴욕이라고 하는 조금은 좀 유럽에 비하면 낙후된 그런 도시의 정중앙에 아주 커다란 공원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시민 성금에 의해서 공원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와 같은 센트럴파크가 전 세계 도시공원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센트럴파크가 만들어진 것은 1860년대 후반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언제 공원이 들어왔을까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공원이 들어온 것도 상당히 이르게 됩니다. 미국에서 센트럴파크가 186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의 도시공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188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약 20년 만에 우리나라에도 공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공원 중에 최초로 만들어진 공원이 지금 인천에 있는 인천자유공원이 되겠습니다. 인천이 개항이 되면서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외국인들에 의해서 이 공원이 만들어지면서 만국공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졌고요. 6.25 이후에는 우리가 자유공원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1890년대에 들어서 서울에도 공원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 성금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독립협회가 성금을 모아서 만든 서울 최초의 공원이 바로 독립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독립문이라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독립공원에 남아 있습니다. 도시가 예를 들면 집이나 사무실이나 학교나 이런 걸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아마도 상당히 우리가 도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절감 같은 거를 느끼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가 발달을 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특별히 이 생물을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20대들 같은 경우도 실물로서 개구리를 직접 보거나 만져본 사람들이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이에 따라서 1970년대 이후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살아있는 나비나 개구리나 메뚜기 같은 것들을 직접 보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도시에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미세먼지나 또는 대기오염들 또는 열섬과 같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기후가 되겠습니다. 종로나 동대문, 중구 지역이 북한산 지역보다 약 10도씨 정도 높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자동차의 배기가스 같은 것들 또는 우리가 냉방이나 난방을 하면서 발생되는 열기에 의한 것들인데요.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이제 도시에 있는 도시숲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인 서울의 모습입니다. 서울이 전체 면적의 약 48%가 전혀 빗물이 스며들 수 없도록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공간이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결국 낮에는 뜨거워지는 거고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들지 못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이제 위쪽을 보시면 미세먼지로 가득한 서울의 모습을 보시는 거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쾌청하게 갠 서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우리가 저런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몇 일 정도 될까요? 보통 어떤 분은 한 달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딱 2주, 14일간만 우리가 저렇게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연중 저런 미세먼지의 먼지돔 안에 갇혀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조금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뜨거워지고 미세먼지는 많아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 소비는 많아지고 이에 따라서 화석연료 소비도 많아지고 CO2는 증가하고 온난화는 계속되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이에 대한 대안을 도시숲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미래의 도시숲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도시숲인데요. 미래의 도시숲은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또는 도시숲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능을 넘어선 다목적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구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어린이 인구는 감소하게 되는데요. 도시공원을 보게 되면 곳곳에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 공원이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 공원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쉴 수 있는 어린이 공원이 아닌 노유자 공원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점점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이제 주택이나 여러 가지 공간들이 필요 없는 공간들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런 공간은 다시 정부에서 사들여 가지고 생활권에 있는 공원이나 도시숲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무조건 많은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시숲은 많아져야지 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와 관련된 것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실험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거버넌스형 공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이나 이런 데서 공원을 만들어 주게 되고 시민들이나 또는 정부에서는 그 공원을 관리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숲을 꼭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철길 주변이나 거리 또는 작은 소공원 또는 옥상이나 벽면 같은 곳에도 녹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시숲을 증가시켜서 미세먼지나 탄소 흡수, 에너지 절감 또는 때로는 우리가 이제 도시농업 활동 같은 것들, 사람 이외에 다른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생물 다양성 증진과 같은 환경 문제 해결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브라질에 있는 꾸리찌바의 공원입니다. 꾸리찌바는 이제 환경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잘 알려진 도시인데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경제 수준이 상당히 낮지만 상당히 넓은 도시숲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도시숲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은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공원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받은 지역 화폐를 가지고 농산물 같은 것을 구매를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처럼 도시공원을 시민들이 직접 와서 가꾸고 돌보는 활동 같은 것을 하고 그에 따른 것을 지역화폐와 같은 것으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정책들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도시 정부에서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다양한 시민들이 돈도 모으고 자원봉사 활동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도시공원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웰빙의 구성 요소를 바로 도시숲에서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한 점이나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적 요인에서 도시숲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도시숲이 얼마나 형성이 되어야 이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교수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사실 이제 그와 관련한 부분은 우선은 법적인 기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도시공원법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적인 수단에서는 도시 전체적으로는 1인당 6평방미터를 확보를 해야지 되는 거고요. 또는 시가지 면적, 그러니까 시가화된 면적만 가지고 할 때는 1인당 3평방미터라고 하는 아주 최소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WHO, 이제 국제보건기구 같은 곳에서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쉬실 수 있는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인당 15평방미터 정도의 도시숲을 가져야지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을 넘어서는 곳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이제 서울과 같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그 규모가 좀 작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 15평방미터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저선 정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가 좀 쾌적하게 유지가 되려, 그러니까 도시가 좀 쾌적하게 유지가 되려 그러면 1인당 20평방미터 정도까지 목표량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녹지라고 하는 것은 1인당 기준도 있지만 도시 전체적으로 볼 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서울 같은 곳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녹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산이나 관악산 같은 지역들이 다 도시숲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포괄하게 되면 서울 면적의 약 3분의 1 정도가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권하고는 벗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생활권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면적의 약 3분의 1 정도가 도시숲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수치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목표가 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먼 미래에 인구가 좀 줄어들고 도시를 계속해서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라 그러면 뭐 옥상이나 벽면이나 또는 자투리 녹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정도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숲을 보존하는 것 또는 보호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남아있던 숲을 잘 지키는 겁니다. 북한산, 남산 원래 있던 숲을 잘 보존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훼손되었던 도시숲을 다시 복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림을 하거나 나무를 심어서 원래 있던 숲을 회복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에는 나무가 없었던 그런 곳을 새롭게 숲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옥상을 녹화한다라든지 서울로 7017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고가도로 같은 것들을 녹화한다라든지 또는 벽면을 녹화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새로운 생태계를 생성하는 건데요. 이와 같은 세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시 안에 부족한 도시숲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생물 다양성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육상 면적의 30%,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지역으로 확보해야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육상의 자연보호지역을 확보를 하는 것은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과 같은 것으로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17%를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도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도시숲들을 잘 가꾸고 보존해서 그런 보호구역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시 안에서 왜 도시숲이 필요하고 도시숲을 왜 확충해 나가야지 되고 어떻게 확충해 나가야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